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로 연결을 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정치 문제, 우리 국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면 같이 얘기를 해볼 거고요. 만약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제처럼, 어제도 한 사람이 들어와서 warning, WAARNING, 그래서 경고 이렇게 써놓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오늘 방제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세상은 넓고 고민은 많다, 인생 상담, 편파 방송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무슨 철학관 운영하시는 그런 분 이야기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자칫 오해할 수 있겠구나. 세상에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이제 그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또, 이 영상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관심을 갖게 되면 시간 있을 때 계속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는 한반도 평화 문제, 북한 핵무기가 있는데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북한이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발전된 그런 나라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한국과 남한과 비슷한 사회가 될 때에 그때에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세상 일이라는 것이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밥 우드워드라고 하는 닉슨 저격수죠. 이분이 트럼프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책을 한 권 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불을 하나 더 끼얹은 것이 뉴욕타임즈에 이제 익명의 고위 관료가 기고한 기고문.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는 저 트럼프가 아무리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뉴욕타임즈에서 익명의 이 현직 관료라고 알려진 고위 관료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놨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죠.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그 밥 우드워드가 쓴 그 책의 범위하고 비슷한 내용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살짝 알아봤는데, 알아봐야 얼마나 알아봤겠어요. 그냥 제가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쓱. 언론에서는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편파 방송 하고 있는 이제 좌우 방송 쪽 방치 부인을 봤더니 양쪽 다 심정이 복잡해요. 미국이 북한과 평화 과정,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했을 때에 진보 진영에서는 특히 망치 부인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야, 이거는 북한이 이제 미국이 계속 북한을 자극하는데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이제 이 화가 나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말고 미국의 이제 주류 그 인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드디어 트럼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뭐 펜스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이죠. 일본 아베랑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 이제 그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과 협상을 이제 깨고자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쪽에 일종의 음모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반론의 기회, 반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죠. 누군가 한 가지 의견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죠.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권위자, 전문가나 권력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건강한 사회는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권위주의 사회 또는 독재 정권, 독재 사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얼마 앞두고 며칠, 한 10여일 남아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많이 공격을 받고 북한과 협상에서는 조금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사단을 보내서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또 여러 다양한 이제 이 체크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번에 나온 책이나 이 고위 관료의 그 기고문을 보면 그 아래에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그 미국 주류 사회 내에서 위신을 회복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는 비핵화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도 이 북한과 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고, 뭐 민주당이야 야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일에 이제 반대 입장에 서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 완전한 뭐 반대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민주당도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후보 오바마 대통령의 1기 국무장관이 됐을 때에 오바마 정부도 사실은 북한과 트럼프가 가졌던 어떤 그런 형식의 그 북핵 문제 해결 방식을 추진했었어요.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서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관련된 comprehensive,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뉘앙스는 북한의 비핵화하고 미국의 체제 보장 조치, 유엔 그 제재 해제와 또 북미 간의 수교 이런 수준까지는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의견을 갖고 한국에 왔어요. 그 언론이 이제 2009년도 뉴스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좀 보도돼 있어요. 네,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이제 이 북한과의 그 관계를 절연하고자, 단절하고자 하는 정책을 계속 실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강산 그 박광자 씨, 고 박광자 씨 그 피살 사건에 그 일어나서 이제 이 5.24 조치를 취해서 북한과 금강산 교류 또는 경제적인 교류 그런 관광 사업이나 이런 단절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클린턴 국무부 장관이죠.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와서 우리 포괄적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좀 기다려 달라.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고 답변을 주겠다. 근데 이제 그래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제 이 남한 한국 측의 의견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요. 예, 지금 보내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말은 조금 바꿨어요. 정확한 그 언어 표현은 모르겠는데 이제 선비핵화,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지 미국이 거기 그 북한을 믿고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요청한다. 우리의 입장은 그러다.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 입장은 동시에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의견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만약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게 되면 지금도 뭐 비슷한 보수 진영에서 갖고 있는 우려를 그때 당시에도 갖고 있었죠. 더 강하게.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갖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북한하고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하게 되면 남한이 소유가 된다. 그리고 남한이 소유가 되면 한미 동맹의 균열이 생기고 결국에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는 공산화가 될 것이다. 또는 공산화가 되지 않더라도 미군 철수가 이제 필리핀에서 경험된 것처럼 그 나라의 경제의 그 안전망을 투자한 투자금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이제 물리적인 보호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들이 국제 자본들이 다 빠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거의 북한 수준으로 나락에 떨어질 것이다. 이제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논리는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만약에 북한하고 미국이 남한을 배제하는 과정 속에서 북미 회담을 갖고 비핵화와 이제 이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취하고 거기서 이제 미국이 북한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고서 이제 이 맺는 수준까지 간다면 이제 북한이 당연히 이제 한반도에서 정전 체제가 끝났기 때문에 평화 체제가 됐기 때문에 미군 철수해야 되지 않나? 미군 철수를 끊임없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면
미군 철수를 이제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미군 철수를 검토하게 되면 남한 내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보수 진영에서는 절대 불가다.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는 미군 철수도 가능하다.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 이제 조치를 합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잠시 유보 또는 연기했죠. 연기하고 유보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시작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근간 주한 미군이 이제 철수 논란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국론이 분열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이제 남한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이미 미국하고 수교한 상태라면 이제 남한과 더 적극적으로 통일 논의를 하자. 요즘 말하는 이제 연방제 통일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남한의 진보 진영하고 손을 합해서 한반도를 공산화시킬 것이다. 이런 의견이 이제 이명박 정부나 또 지금 현재 보수 진영에서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 환상이나 소설이 아니고 또 실제적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제 북미 정상회담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회담 의제로서 제시되지 않고, 또 이번에 이 김정은 특사단이 갔을 때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거론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물론 그 부분도 이제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확인해야지 신뢰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이해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보수 진영의 우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또는 무시하는 태도로 가게 되면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또 미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또 이 남한 내에서 이제 이 남북 간의 합의한 내용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북한과 미국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야지 가능해요. 근데 북한과 미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남한과 미국이 진전된 어떤 합의안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면 한국과 미국이 분열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아무래도 둘이 속닥속닥 한쪽에서 이상한 얘기 하는가 보다. 그리고 내가 그 내용을 전달을 받는데, 직접 듣는 게 아니고 전달을 받는데 내가 과연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평창올림픽에서 이제 평화 무드가 생겨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한 후에 이제 이 미국이 북미 회담 6월 12일 날 북미 회담을 이제 하기로 했다가 한번 이제 연기됐다가 다시 이제 6월 10일 날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가 이거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은 얘기하고 다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북측에서 만나서 이제 다시 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 주어서 6월 12일 날 다시 추진돼서 결국에는 성사되었거든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충분하게 신뢰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 과정 중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그 돌발적인 상황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엔 신뢰의 문제다. 또 이 중국이라는 변수도 끼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북한에 가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굉장히 실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두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해서 뭐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환영을 받는 그런 의식, 형식, 그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만났잖아요. 세 번째 만나는 입장인데 이제 그런 어떤 의식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대화를 좀 해서 신뢰를 구축할 방안을 찾고 또 남한도 북한과 관계에서 이제 경제협력 또는 지원을 하기로 판문점 선언에 합의를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이 북한과 교류 협력을 이제 유엔 제재 범위를 벗어나서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한국의 국가 이익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결과를 얻게 되죠.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는 또는 인정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속도하고도 발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미국과 계속해서 동맹 관계잖아요. 이제 연락을 해서 미국 측이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측이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합을 하고 이제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 이 상응하는 대가를 어느 정도 이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보고 그러면요 금방 깨지게 되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이행하기 쉽지가 않아요. 가능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주고자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이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지금 현재는 남한이 이제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특사단이 오고 가면서 이제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중국과 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또는 중국이 충분히 그 과정에서 소외됐다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나도 정상적으로 참여했다 하는 수준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중국의 문제가 부작용으로 대두될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이 이제 중국과 여러 차례 대화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과 중국의 신뢰를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뭐 아직 신뢰가 다 회복이 됐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북한이 미국보다는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중국이 한국처럼 observer로서 이 한반도 그 비핵화 문제에 특히 이제 북한하고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이제 이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북한과 미국이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가까워진다 할지라도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또는 이제 손해의식을 갖고 북한이나 이제 그 남한에 대해서 또는 한반도에 대해서 어긋장을 넣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에 이제 남북 관계가 조금 김대중, 김정일 이제 두 지도자가 만난 후에 북한이 이제 개방 쪽을 선택했죠. 그래서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뭐 천지개벽 얘기를 하고서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들어서 개발을 하겠다. 아주 등소평식이에요. 등샤오핑식이죠. 등샤오핑이 이제 그 선전지구 홍콩과 같이 선전지구를 특별행정구역 경제개발 특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죠. 근데 경제개발 특구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갔어요. 특별행정구역은 일종의 홍콩과 같은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신의주가 만약에 홍콩과 같이 북한에서 홍콩과 같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국제 무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비자 없이 무비자로 이제 90일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주가 이제 북한 경제 개발의 모델이 되고 선도 도시가 되죠. 근데 거기에 많은 이제 국제 자본들이 들어올 것이고 국제 자본과 함께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중국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는 이 신의주가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국 그 수도인 베이징하고 1000km 범위 내에 있다. 위치가.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 측의 스파이 활동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다양한 중국 측의 그 문제, 이제 국가 안보 문제하고 또 하나는 중국이 이제 지금은 아주 동북 삼성도 경제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됐죠. 활발하지만 2000년대 초반 당시에는요, 중국의 경제 발전은 이제 중국의 동부 지역 동부 해안 지역이죠. 우리 황해 쪽에 있는 이제 샹하이 그 상해나 남경 또 샤먼 이 해안 지역을 주변 온주 웬州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동북 삼성까지는 아직 그 경제 개방에 또는 개혁의 여파가 가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신의주가 국제 무대에서 아주 홍콩처럼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자유무역지대로서 굉장히 발전을 한다고 치면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 삼성이 그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신의주 특별행정구역 이제 이 계획을 갖고 추진했던 김정일에게 브레이크를 거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신의주 행정구역 이제 그 대표로 이 양빈이라고 하는 중국계 네덜란드인을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이었지만 네덜란드로 이제 이민을 가서 거기서 꽤 돈을 벌은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중국의 디즈니랜드 비슷한 어떤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부동산 사업이죠.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 양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이 특구 대표로 임명을 하는데 임명장 주기 이틀 전인가요? 예, 중국 정부가 양빈을 체포해가지고 무기한 감금을 합니다. 감옥에 넣어놓고 이제 안 보내줘요. 예. 그래서 양빈이 임명 소식을 듣고 북한을 들어가지 못하고 중국에 갇혀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은, 최소한 몇 년 동안은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갇혀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법을 어기지 않고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한다는 건 불가능했겠죠. 누군가 이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뇌물을 줬다거나 이제 그 법망을 회피하는 어떤 탈법이나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돈 요구 가고 그러면은 국가에 신고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세금 탈루 제일 쉬운 거죠. 이제 그런 혐의로 체포돼서 감옥에 가버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명시적으로 이제 북한에게 일종의 경고장을 보낸 거죠. 지금 그거 하지 마라. 그 중국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북한하고 경쟁자였는데 지금 뭐 거의 15년 이상 지났어요. 18년, 17년.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동북 삼성도 뭐 지금 단동 지역만 가도 뭐 거의 한국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그 인프라는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간다 할지라도 경쟁 관계로서 위치할 것은 아니고 이제 동북 삼성의 발전을 위해서 중국의 시장 하나가 또는 노동력 시장이든지 이 시장 하나가 개척이 되는 셈이거든요. 중국에도 북한의 개방이 큰 이 발전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마 이제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북한하고 미국이 너무 또 가까워지면 중국은 위협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국 변수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 줘야지 안정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에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우리 민족끼리 무슨 통일을 한다 그러는데 이제 말은 듣기 좋죠. 근데 우리 민족끼리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회가 우리가 국제 무대에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섬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폐쇄적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규범을 지키고 또 국제 무대 내에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을 하는 그런 통일로 가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미국이나 이제 중국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잘 조정을 해서 현재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에서 핵무기를 걷어내는 거예요. 핵 프로그램 자체죠.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제조하는 시설 또는 실험하는 시설 그리고 핵물질을 뽑아내는 시설 핵물질을 뽑아내는 시설 그러니까 핵무기, 핵시설, 그다음에 핵물질 이 세 가지를 이제 완전하게 제거해야지 북한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전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사례를 봐가지고 핵 물리학자, 핵심적인 물리학자, 핵 물리학자들도 전부 다 이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너무 일이 커진다 이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련이 해체될 때 당시에는 모든 국가들이 다 우선 소련 해체를 반겼고 소련 해체의 조건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자기가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핵을 포기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은 긍정적으로 그것을 협조를 해서 뭐 길게는 한 5년 정도에 다 제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뭐 일부 핵 물리학자들을 이제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원하면 다 받아주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연구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또 문제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 내에 있던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사람도 있었지만 구소련계 학자들이 미국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족들도 갔겠죠? 러시아 사람들이 구소련 해체 이후에 미국으로 꽤 많이 이민을 갔어요. 실제적으로도. 그리고 이스라엘로도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이스라엘은 뭐 수십만 명이 갔어요. 이제 길게 그 사람들의 자손까지 하면 거의 뭐 지금 현재는 100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90년대 초반 구소련 해체 이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약 20여만 명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다 그러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과학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그런 것처럼 북한에서 핵물리학자들을 다 이제 이 망명 요청이나 또는 어떤 공부하러 가겠다 해가지고 눌러 앉으면 또 쉽게 받아주지 않겠어요? 그렇게는 하는데, 인위적으로 그 사람들을 빼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건 개인의 자유도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을 북한은 완전히 폐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런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제거하면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우려하는 부분이 체제 불안. 체제가 이제 만약에 핵이 없으면 미국이 얼마든지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처럼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에게 북한에게 기름을 공급을 중단해라, 또는 기름 공급을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북한이 금방 망하잖아요. 그 체제가 견뎌낼 수 없죠. 그런 조치들을 우려하고, 뭐 미국이 가서 그 핵 공격을 하겠어요? 북한이 비핵화를 했을 때 그렇게는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어떤 이제 이 노력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달라. 이게 이제 핵무기 포기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어야지 뭐 자기들이 이제 그 선택한 정책,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 스스로도 안전을 느끼고, 또 국가가 이제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주변 국가인 중국이나 한국, 일본과 같이 북한도 잘 살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이 조건은 우선은 종전 선언이에요. 지금 이제 정전 체제이기 때문에 아직 종전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이 종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쟁을 하는 이후 이제 전쟁을 하다가 지쳐서 또는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는 건데, 때로는 이제 일방적으로도 하더라고요. 싸우기 싫은 국가 또는 뭐 지겠다 싶으면 먼저 종전 선언하고, 근데 함께 같이 종전 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북한이 정치적인 뭐 종전 선언이라도 해보자, 실질적인 어떤 이제 이 의무조항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남한 측의 보수 진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죠. 그 뭐냐면 북한이 종전선언 먼저 해버리면 미국에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대가를 미국이 주지 않고 이제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이제 종전선언 상태로 그냥 현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뭐 전쟁 끝냈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열전 시대, 이 콜드 워가 아니고 열전, 53년 7월 27일까지는 이제 열전 시대였지만 한반도에서는 이제 1953년 7월 28일부터는 냉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똑같이 사는 거다. 예. 북한은 이제 핵을 어떻게든 끌어안고서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한국과 협력해서 경제 개발하고, 그러니까 현재처럼 김정은 체제의 유지에 아주 필수적인 핵무기를 끌어안고 경제 개발도 해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수 진영에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럼 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또 미국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종전선언을 했는데 북한이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고 트럼프 물러나기 기다리고 뭐 예전처럼 그냥 살겠다 그러면은 북한이 미국이 뭐 종전선언 했으니까 우리 안 싸울래 이럴까요? 대북 경제 제재 조치가 지금 살아 있는데 아마도 중국이나 북한에게 이제 적어도 공식적으로 뭐 원유 공급을 끊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강대국과 약소국이 약속을 했을 때는요, 이 약소국이 먼저 약속을 어기면 큰 손실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침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의 논리에서 우선하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래요. 종전선언을 먼저 했는데 북한이 그 이후에 그 후속 조치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지지부진 끌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그냥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 단계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 또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나 이 강화된 압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중국이 협조 안 하면은 북한은 뭐 밀수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공식적으로 그 외교 무역을 하지 않더라도 압록강 두만강 얼마나 그 가까워요. 사람들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보따리 장사든 뭐 아예 그냥 배 타고 그냥 배 하나를 보냈다 뺐다 하는 뭐 그렇게 큰 규모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미국의 그 대북 압박 조치에 협력을 안 하면 또 미국도 그렇다고 가서 김정은만 이제 폭격하겠다, 제거하겠다, 뭐 참수작전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죠.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죠.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골치 아파요. 이게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느 쪽도 먼저 움직이기 쉽지 않고 어느 쪽도 먼저 양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방식은 중립적인 이제 방식은 뭐냐? 북한은 세 가지 있죠.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을 이제 완전한 상태로 불능 상태죠.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미국에게 하고 그 D-Day를 하루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이다. 2019년 1월 1일이다. 그럼 지금부터 죽어라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전체 파악을 해서 이제 그 중에서 적어도 한 반절 정도는 2019년 1월 1일에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뭐 핵무기 반출이라든지 또는 핵시설 폐기라든지 핵물질의 이 반출 또는 핵물질을 만드는 시설 있죠. 핵시설. 핵물질을 제거하는 조치를 뭐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 기술자들이 이제 검증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적어도 이제 한번 돌이키면 회복이 불가능한 불능 상태로 1월 1일 날 D-Day로 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2019년 1월 1일자로 종전선언, 유엔 대북제재 해제, 그 다음에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이제 개설하고 거기에 대사관 상주 인력을 파견하고 뭐 대사를 임명하고 그래서 북한과 미국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고 또 북한이 경제 개발할 수 있는 그 대북 제재를 해제를 하고 종전선언을 통해서 이제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북한하고 미국 대표단이 만나고 당사자로서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이 옵저버로 같이 2+2죠. 같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도 겁이 나는 게 뭐냐면 내가 핵무기, 핵 시설, 핵 물질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해라. 종전선언을 하는 대가로 리스트를 제공해라. 이제 이렇게 지금 한쪽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이제 리스트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거의 뭐 반절은 끝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스스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고서 종전선언의 조건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얼마든지 다시 전쟁을 또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뭐 요즘 말로 이제 뭐 문재인 특보도 뭐 문정인 특보도 이제 기사에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종전선언 해놓고 다시 그거 폐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쉽게 막 선언했다가 그 폐기했다가 한 말 했다가 뒤집었다 그러면은 신뢰관계가 깨지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종전선언도 이제 굉장히 엄중하게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리스트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비핵화의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걸음은 아니고요. 거의 반절 이상 간 거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미국이 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북한에 대해서 이 타격을 가해서 리스트에 있는 이제 핵시설 물질을 탈취하거나 또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걸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양측의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단계적으로 이제 리스트를 제출하면 종전선 하면 되지 않냐. 이제 이게 또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 유엔 제재를 해제하면 북한은 뭐 핵무기를 얼마치 이제 핵무기를 준다? 계속 그것도 또 굉장히 왔다 갔다 얘기 많이 해야 되고 그 대화하는 도중에 뭔가 누군가 한 사람이 이제 문제가 터지면 대화도 단절되기 쉽고 거기다 어떤 감정적인 문제까지 생기면 이제 이전처럼 옛날처럼 또 서로 윽박지르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쉽죠. 그러니까 그러는 것보다는 일괄 타결이죠. 일괄 동시 타결.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 리스트 제출하면서 동시에 폐기하는 날짜 하나 정하고 그날에 미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꺼번에 제공하고 한국과 중국이 그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한쪽에 치우쳐버리면 한쪽이 이행하기가 불편해요. 여론의 압박도 심할 거고 손해의식이 생기면 숨기고 싶고 숨기다 보면은 이제 더 큰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논의 과정에서 이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합의안을 만들고 한 날짜 동시에 일괄적으로 주고받는 거죠.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를 막 사람들이 따지는데 뭐 그러면 이제 미국이 보통 대사관을 하나 지으려면 한 몇 년 걸리거든요. 특히 이제 북한과 같이 인프라가 부족하고 폐쇄적인 국가의 대사관을 지으려면 대사관 오피스뿐만 아니라 대사관저나 대사관 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짓고 아예 그런 단지에서 살 가능성이 높아요. 북한도 그러니까 모스크바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 대사관은 그렇게 하거든요. 오피스가 있고 빌딩처럼 큰 숙소가 있어요. 아주 면적도 넓고 보통 이제 외교관계에서 대사관은 1대1이거든요. 이쪽에서 1000평 줬다 그러면 저쪽에서도 1000평 받아요. 물론 이제 워싱턴 같이 땅이 작은데 이렇게 넓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조금 이제 다르죠. 유지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이제 대략 어느 정도 국가별로 이렇게 인원 쓸 수 있는 인원에 맞춰서 또는 국가 규모에 맞춰서 이제 그런 걸 정하기도 한다는데 어찌됐건 미국 대사관 이제 한쪽에서는 짓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임대로 임시로 거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임시로 거기서 살 수 있는 대사관 건물과 대사관저 그 직원들 이제 다 평양에 가는 거죠. 물론 그 정도 합의까지 이르면 실무 인력들은 전부 다 평양에 들어가 있겠죠. 상징적으로 대사가 이제 간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이제 이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날짜로 북전이 또 기본적인 어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북한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의 핵 처리를 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후에 이제 차근차근 그 리스트에 있는 핵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제거해야죠. 그 과정이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루어지면 북한은 이제 남한하고 얘기하기도 쉽죠. 벌써 그 정도까지 가면 판문점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남한과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정당성을 남한 측에서도 부여받아요. 그러니까 뭐 철도나 이제 도로, 인프라 구축에 관한 협력. 만약 북한이 미국하고
이제 이 유엔 제재를 해제하고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을 정도가 되면 벌써 로저스 같이 이미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국제 자본이 북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물론 이제 인프라 같이 이제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투자 이제 금액은 IMF나 월드뱅크나 ADB 또는 이제 중국의 AIIB 이런 어떤 이제 이 국제은행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미국과 수교하게 되면 그 부분은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북한의 이제 경제 개발이 시작이 되면 남한과 북한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통일이 돼야 되느냐? 자,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했어요. 미국은 또 남한하고 한국하고도 수교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중국하고 수교하고 있고 북한은 또 중국하고 수교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 검토돼야 돼요. 남한과 북한과 관계는요. 이제 지금 연락사무소 수준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과 대만의 판공청 비슷한 거죠. 이제 중국은 이제 일국 이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뭐 대만은 인정하지 않지만 중국은 뭐 농담 삼아서 대만성이다. 그리고 뭐 총통이라고 하는 차잉원 대만 성장급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겠죠. 그리고 중국도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만이라는 나라가 언제까지 지금처럼 그렇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중국을 원하게 될 그럴 때가 올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중국 대만과는 양안 간의 관계는 이제 한 국가 내의 문제처럼 이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한과 북한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이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수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된다. 왜냐? 북한이 이제 비핵화를 하게 되고 국제 무대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면 급격한 경제 개발이 시작이 될 거예요. 물론 뭐 그 베트남처럼 굉장히 통제 이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북한은 굉장히 느리게 발전을 할 겁니다. 근데 중국은 덩샤오핑이 선전지구에 이제 이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추진할 때에 벌써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실용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시장 경제 시스템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중국은 한번 위기를 겪는데 그게 이제 천안문 사건이죠. 천안문 사건을 겪을 때 등소평이 이제 문을 닫지 않고 문은 열어두고 다만 공산당 일당 독재 정치 시스템은 유지한다. 이 정책으로 가게 되죠. 근데 경제 개발 속도는 늦추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남방 순환이라 그래서 이제 남쪽에는 몇 개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대외적으로 중국이 계속 개혁 개방을 할 것이다. 다만 정치 시스템은 공산당 일당 독재를 계속한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죠. 그렇게 중국이 이제 한동안 혼란을 중간에 겪지만 경제 개혁 개방을 해서 현재 이제 G2 국가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초기에 이제 경제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이제 어떤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 김정은 체제의 어떤 일당 독재를 계속 유지하고 또 이 북한에는 남한이라는 이 언어가 잘 통하고 문화가 비슷한
이런 남한이라는 땅덩어리가 있어서